프랑스에서 방영된 한국 다큐가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한국의 농촌에서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보고 프랑스 국민들이 열광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현재 파리 14구에 있는 스마트팜 스타트업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이 제 전문 분야죠. 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이야말로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었어요. 동료들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거든요. 프랑스가 에어버스를 만들고 떼제베를 개발한 나라 아니냐고 말이에요. 농업용 자율주행 시스템 역시 프랑스 기술력으로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지내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설계한 자율주행 트랙터는 정말 자랑스러운 작품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CEO인 마르크 르페브르는 제 기술력을 극찬하며 유럽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인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MIT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프랑스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공학 전통이 저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전화가 온 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 3시 12분이었습니다. 막 점심을 마치고 돌아와 코딩에 집중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중이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고향 노르망디의 루앙 근처에 있는 아버지 농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평소 아버지는 업무 시간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는 분이라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농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것도 바로 제가 설계한 자율주행 트랙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트랙터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 아버지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모든 일을 던져두고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르망디까지 가는 3시간 동안 저는 계속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만든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만든 거면 믿을 수 있다고. 제 기술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안전 반경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고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결함이 발견되었거든요. 제가 그토록 자신 있어 했던 기술의 완성도는 생각보다 훨씬 낮았던 거예요. 기술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는 저의 신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아버지의 농장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던 그 넓은 땅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갖고 오신 포도밭과 밀밭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저는 창고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농기구들과 비료 포대들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펼쳐보니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있더라고요. 대부분 농사일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가끔 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성공한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내용들이었죠. 읽으면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며칠 전 날짜로 적힌 글이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가지 메모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기계보단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싶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아버지는 제가 만든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해 은근히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현하신 거였습니다. 트랙터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내가 멈추라고 해도 바로 서지 않을 때가 있어서 무섭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거든요. 일기 곳곳에는 아버지만의 농업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지혜들이었죠. 기계는 분명 편리하지만
결국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달 전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정말 똑똑한 아이다 하지만 가끔 기계만 생각하고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아버지는 제가 개발한 트랙터를 도입하면서도 계속 망설이셨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만든 거라는 이유로 믿고 사용하셨던 거죠. 그 믿음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농장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기술의 똑똑함만 추구하면서 정작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효율성과 성능에만 매달려서 안전과 배려는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기계보단 사람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평생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회사에 무기한 휴가를 내고 파리 아파트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기술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거든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프랑스의 우수한 공학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기술 따위가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켜놓고 있었어요.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던 참이었죠. 추천 알고리즘이 보여준 목록을 무심코 훑어보다가 한 다큐멘터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 농업의 새로운 길, 한국의 스마트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아버지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어요. 별 생각 없이 클릭했는데 첫 장면부터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75세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을 그냥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알고 있었지만 농업기술에서 이렇게 앞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그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드론을 다뤄온 전문가처럼 보였거든요.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완전 자동화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기술의 협업이 핵심이었죠. 제가 추구했던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와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고령자들을 배려한 설계였습니다. 복잡한 메뉴는 숨겨두고 자주 쓰는 기능만 큰 버튼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음성 명령 기능도 있어서 손이 불편한 날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실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로봇팔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비료 포대를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식들한테 무거운 것 들어달라고 안 해도 되니까 기분이 좋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달랐어요. 느리더라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고 실수해도 안전하고 무엇보다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에 쓰신 기계보단 사람이 우선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추구해온 기술 철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를 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검색해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사람 중심 설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접근법들이 나왔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 철학을 배워보겠다고 말이에요.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을 제안했을 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개발팀장 앙투안 마르탱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라고요. 한국, 거기는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가 설계한 제품을 조립만 하는 나라 아닌가? 마케팅 담당 소피 루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마케팅만 잘하는 나라지. 진짜 기술력은 별로일 거야. 동료들의 편견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 장 피에르 뒤랑의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피에르, 정신 차려. 우리가 왜 아시아 기술을 배워야 해? 프랑스가 항공우주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인데 말이야. 그는 한국을 여전히 후진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오만한 태도였는지 깨달았습니다. CEO 마르크 르페브르와의 면담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마르크는 제가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걱정하더라고요. 피에르, 자네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네. 한국 같은 곳에 가서 뭘 배운다는 거야? 우리 프랑스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잊었나? 그는 한국을 여전히 제조업만 하는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 최고의 스타트업을 떠나서 한국에 간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메시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 여행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첨단화되어 있었거든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시설이 고령자나 장애인을 배려한 설계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한국의 농촌 풍경을 바라봤어요. 논밭 사이사이로 현대적인 스마트팜 시설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과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시골이면서도 전혀 낙후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청도의 스마트팜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만난 분이 바로 그 75세 할머니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셨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죠.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직접 드론 조종을 보여주셨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셨다는 할머니가 이제는 능숙하게 태블릿으로 드론을 날리고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계가 어려우면 안 되지. 사람이 쓰는 거잖아.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기술은 사용자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저는 그동안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시스템을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영자 할머니와 함께 농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자율주행 트랙터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제가 개발한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실제로 작동 방식을 살펴보니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안전장치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촘촘하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 김현수 씨가 직접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랙터가 움직이는 동안 지속적으로 주변을 스캔하더라고요. 사람이나 동물이 감지되면 즉시 정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개발한 시스템은 정해진 경로만 따라가면서 장애물 감지 기능이 제한적이었는데 한국 시스템은 360도 전방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비상정지 버튼이었어요. 트랙터 곳곳에 큰 빨간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고 누구나 쉽게 눌러서 즉시 멈출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현수 씨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급한 상황에서는 복잡한 조작보다 단순한 버튼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사고가 떠올랐어요. 만약 제 시스템에도 이런 비상 버튼이 있었다면 싶었죠. 그리고 원격 제어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멀리서도 트랙터를 제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보여주셨는데 집안에 앉아서도 밭에서 작업하는 트랙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즉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수동 전환 기능이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면 즉시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바뀌는 시스템이었어요. 복잡한 버튼 조작이나 메뉴 선택이 필요 없었죠. 직감적으로 사람이 개입하고 싶을 때 언제든 제어권을 가져올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 시스템은 자동 모드를 해제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거든요. 한국농업기술연구소에서 온 박지훈 연구원이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설계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술의 성능과 효율성만 생각했었는데 한국은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완벽한 자동화보다는 사람과 기계의 협력이 더 중요합니다. 기계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사람을 대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런 철학적 접근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상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실제로 트랙터를 타고 밭을 한 바퀴 돌아보는 기회도 있었어요. 탑승하자마자 느낀 건 모든 조작이 정말 직관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어떤 버튼이 무슨 기능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화면도 크고 글씨도 커서 노안이 있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 중에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트랙터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급히 멈추려 했는데 트랙터가 이미 스스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센서가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정지한 거였어요. 이렇게 작은 동물까지 인식하나요? 라고 물어보니 김현수 씨는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생명은 크기에 상관없이 소중하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 댁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스마트팜을 도입할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지. 기계가 고장나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데 만들어주신 분들이 할머니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 따뜻한 배려심이 기술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인근 다른 농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라는 78세 농부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할아버지는 5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오셨는데 최근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져서 농사일을 포기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농업 로봇 기술 덕분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로봇팔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20kg이 넘는 비료 포대를 간단한 버튼 하나로 들어 올릴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이런 무거운 것들 때문에 항상 아들을 불러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도 바쁜데 맨날 농장에 와서 이것저것 들어달라고 하기가 미안했지.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 보조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조끼처럼 가볍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일어설 때 보조력도 제공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걸 착용하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이거 없으면 이제 농사 못 지어. 무릎이 아파서 웅크리고 앉을 수가 없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김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화하는 모습이었어요. 현우야, 할아버지가 오늘 혼자서 비료 20포대나 옮겼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해내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김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기계는 빠르고 강한 게 아니야. 우리 같은 늙은이 몸에 맞춰주는 게 좋은 기계지. 이 말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능과 속도만 추구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용자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주는 배려였던 거예요. 로봇팔 제어 시스템도 정말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목 상태를 고려해서 조이스틱 대신 큰 터치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게 감지 센서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로봇이 더 많은 힘을 보태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힘든 만큼만 도와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좋아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음성 인식 기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손가락이 아파서 버튼을 누르기 힘든 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들어, 내려, 멈춰 같은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도 로봇팔을 조작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명령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말로 제어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안전장치도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로봇팔이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속도가 느려지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감지되면 즉시 멈추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처음엔 무서웠는데 쓰다 보니 내 손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봇 시스템을 만든 한국 회사 관계자와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정호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의 말에서 기술에 대한 진정한 철학을 느꼈어요. 이정호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거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런 따뜻한 마음가짐이 기술 하나하나에 녹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어요. 젊은이, 기계 만들 때 늙은이들도 생각해줘. 우리도 쓸 수 있는 기계가 진짜 좋은 기계야. 그 순간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런 배려 깊은 기술을 만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 작별 모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댁 마당에서 열린 소소한 잔치였어요. 할머니는 직접 막걸리와 수육을 준비해 주셨는데 처음 맛보는 한국 전통의 맛이었습니다. 막걸리의 달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프랑스 와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수육도 놀라웠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으니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먹던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깊은 맛이 났어요.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발효된 맛이 기름진 수육과 어우러지면서 입안에서 조화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라고 중얼거리니 할머니들이 웃으시며 더 많이 드시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김수철 할아버지도 오셨는데 오늘따라 더욱 건강해 보이셨어요. 로봇팔의 도움으로 농사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요즘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몸이 뻐근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늦게까지 사람들과 이야기할 힘이 생겼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73세 이영희 할머니는 스마트 온실에서 토마토를 기르고 계셨는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확량을 올리고 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기계가 온도며 습도며 다 알아서 맞춰주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사랑으로 돌보는 것뿐이야 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80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드론으로 방제 작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무거운 방제기를 메고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그늘진 곳에 앉아서 태블릿만 조작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에 하늘을 나는 기계를 부린다니 꿈만 같아라고 웃으시는 모습에서 기술이 가져다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두들 기계 도입 초기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신다는 점이었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드론 보고 정말 무서웠어. 저런 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싶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내 손자보다 드론을 더 잘 다룬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로봇팔 처음 봤을 때는 공장에서나 쓰는 무서운 기계인 줄 알았지. 그런데 써보니 내 팔다리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더라고. 기술에 대한 선입견이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어떻게 바뀌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영희 할머니가 손수 기른 노란 배 한 상자를 선물로 주실 때였어요. 프랑스 가서도 우리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주름진 손의 온기에서 50년 농사의 세월과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이, 고국에 가서도 우리처럼 늙은 사람들 생각하는 기계 많이 만드세요. 기계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 자신만의 농사 지혜도 들려주셨어요. 토양의 상태를 손으로 만져서 알아내는 방법, 날씨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노하우, 작물의 성장 상태를 잎사귀, 색깔로 판단하는 기술 등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현장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막걸리를 한 잔 더 마시면서 박영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계는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 같은 거야. 친구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한쪽이 다른 쪽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 이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철학이 한국 기술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언어를 넘어선 마음의 교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기술에 대한 열정, 농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는 국경을 초월하는 공통된 언어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프랑스 농업계에 한국의 기술 철학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르망디 지역 농장주들을 대상으로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20여 명의 농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드론을 조종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78세 할아버지가 로봇팔로 무거운 짐을 드는 모습도 소개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건 60대 농장주 미셸 뒤퐁이었어요. 피에르, 왜 우리가 아시아산 기술을 써야 하는 거지? 프랑스는 농업 전통이 수백 년 된 나라야.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농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더 심한 반응을 보인 건 45세 농장주 장 바티스트였습니다. 미국이 농업 기술의 선두주자인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배워야 해? 존 디어나 케이스 같은 훌륭한 브랜드들이 있잖아. 그는 한국 기술을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 태도였어요. 심지어 일부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다른 나라 기술을 배워왔다는 이유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베테랑 농부 피에르 마르틴의 반응이었어요. 젊은이, 내 아버지 사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닌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 농부들이 따로 저를 찾아와 만류했어요. 농기계 딜러로 일하는 프랑수아 르클레르는 한국 제품은 AS도 복잡하고 부품 구하기도 어려울 거야.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투자하는 건 위험해라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우려였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건 비용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안전이나 사용자 편의성보다는 당장의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52세 농장주 알랭 비송은 기존 트랙터도 잘 돌아가는데 왜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바꿔야 해? 농사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빠듯한데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몇몇 젊은 농부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35세 유기농 농장주 니콜라 듀랑은 회의 후에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에르, 당신이 보여준 영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농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비슷한 반응을 보인 농부가 몇 명 더 있었어요. 28세 신진 농업인 마틸드 베르나르도 관심을 표했고 42세 과수원 운영자 올리비에 모레도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왔습니다. 모두 젊은 세대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결국 5명으로 구성된 작은 프로젝트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5명과 함께 소규모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니콜라 듀랑의 유기농 농장을 중심으로 한국식 안전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팜 기술을 테스트해 보기로 한 거죠. 다른 농부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지만 적어도 실제 결과를 보여줄 기회는 생긴 셈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시차 때문에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도에서 만났던 김현수 기술자가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프랑스까지 직접 와서 시스템 설치를 도와주었고 현지 상황에 맞게 설정을 조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이 시범 운영이 실패한다면 프랑스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도 묻혀버릴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기계보단 사람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을 때 멀리서 지켜보는 다른 농부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회의적인 표정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는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셸 윌슨이었어요. 그는 지난번 모임에서 한국 기술을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65세 노년 농장주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왜 아시아산 기술을 써야 하냐며 거센 반발을 보였던 바로 그분이었죠. 윌슨 씨가 농장을 찾아온 이유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윌슨 씨의 아들 장믹이 트랙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존 트랙터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결함이 생겨 경사진 밭에서 전복되었고 장믹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윌슨 씨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피에르, 내가 잘못 생각했소. 당신 말에 귀라도 기울였더라면 우리 아들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윌슨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는 비용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소. 그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윌슨 씨는 한국식 안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자동 비상정지 기능과 경사 감지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니콜라 듀랑의 농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한국 트랙터를 보여주었는데 윌슨 씨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라고요.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장믹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어했던 건 원격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 트랙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즉시 멈출 수 있다는 점이 윌슨 씨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다면 아들이 위험해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윌슨 씨는 기존 트랙터에도 이런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현수 기술자와 상의한 결과 후장착이 가능한 몇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비상정지 버튼, 경사 감지 센서, 원격 모니터링 장치 등을 기존 장비에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트랙터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었죠. 윌슨 씨는 즉시 개조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의 태도,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비용 절감만 이야기하던 분이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들의 사고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았어요. 개조 작업이 완료된 후 윌슨 씨는 직접 시험 운전을 해보았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보고 경사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제야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트랙터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마음에 들어했어요. 윌슨 씨의 변화는 다른 농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지역에서 존경받는 베테랑 농부였기 때문에 그의 의견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가 된 거죠. 며칠 후부터 다른 농장주들도 하나둘씩 한국 기술에 대해 문의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전 관련 기능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윌슨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했던 말이었어요. 피에르,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위험한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을 거야. 지금부터라도 도와달라. 그의 굳은 악수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 적대적이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윌슨 씨는 이후 한국 기술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역 농업 모임마다 참석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식 시스템의 장점을 다른 농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내 아들이 다친 후에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알아두세요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윌슨 씨가 젊은 농부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기계는 빨라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게 결국 더 빠른 길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배운 사람 중심 철학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윌슨 씨의 변화 이후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83세 토마스 르루 할아버지와
73세 제시카 모렐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두 분 모두 나이 때문에 농사를 포기할 뻔했다가 한국 기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 경우였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밀과 옥수수를 재배해온 베테랑 농부였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관절염이 심해져서 넓은 밭을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농약 살포나 작물 상태, 점검 같은 일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농장을 정리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있어서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후 토마스 할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태블릿으로 드론을 조종해서 넓은 밭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첨단 기계를 다룰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식 인터페이스는 정말 직관적이어서 며칠 만에 익숙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토마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건 음성 명령 기능이었어요. 손목이 아픈 날에는 위로, 아래로, 멈춰 같은 간단한 말만 하면 드론이 알아서 움직였거든요. 마치 내 말을 알아듣는 똑똑한 손자 같아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12살 손자 루이가 놀러와서 할아버지가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을 보고는 할아버지가 첨단 기술을 다뤄 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고 해요. 제시카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서 포도밭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웃들의 도움 없이는 농장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무거운 농기구나 비료 포대를 옮기는 일은 여성 혼자서는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농장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보조 로봇팔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제시카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kg짜리 비료 포대도 혼자서 척척 옮길 수 있게 되었고 포도나무 가지치기 같은 세밀한 작업도 로봇의 도움으로 훨씬 수월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어라고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시카 할머니가 독립심을 되찾으신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이웃 농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미안하고 부담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바쁜데 맨날 부탁하기가 죄송했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모든 농장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딸말이 클로드가 농장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을 본 게 남편 돌아가신 후 처음이에요라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제시카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당당하게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고령 농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셨어요. 두 분의 변화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수확철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매년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농기계에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한국식 안전 시스템 도입 후로는 그런 사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이제 밤에 잠들 때도 마음이 편해졌어. 내일 일할 때 다칠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부들의 얼굴에 나타난 자신감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나이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제시카 할머니는 기계가 나를 도와주니까 나도 아직 젊은이들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두 분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신 점이었어요. 토마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기계가 고장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써보니 내가 실수해도 기계가 알아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더라고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식 실수 방지 시스템이 고령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농업계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던 농부들도 실제 결과를 보고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령 농부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술이 우리 같은 늙은이도 배려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심이 급증했어요. 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기술로 되찾은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가장 값진 변화였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와 제시카 할머니의 감동적인 변화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 전문 온라인 매체인 그린테크 저널의 기자 에밀리 킹이 저희 농장을 찾아온 거예요. 에밀리는 평소 지속 가능한 농업과 기술 윤리에 관심이 많은 기자였는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저희 이야기를 보고
직접 취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와의 인터뷰는 정말 깊이 있게 진행되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기술의 성능이나 경제적 효과만 묻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고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배운 철학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75세 할머니의 기계가 어려우면 안 되지. 사람이 쓰는 거잖아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답변했어요. 에밀리는 특히 토마스 할아버지와 제시카 할머니를 직접 인터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두 분의 생생한 증언이 기사의 핵심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토마스 할아버지는 83세에도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다니 꿈만 같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제시카 할머니는 기술이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사가 발표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기사가 하루 만에 1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환경활동가들 사이에서 기술 윤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한국 농업기술, 인간 중심 기술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에 사는 50대 회사원 실비 마르탱은 SNS에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우리 어머니도 83세인데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세요. 하지만 이 기사를 보니 기술이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슷한 공감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말이 로랑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기술이라는 메시지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길고 진심 어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기술이 정상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썼어요. 언론의 관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신문 노르망디 리베르테에서 저희를 인터뷰했고, 이어서 지역 TV인 프랑스 3노르망디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토마스 할아버지가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과 제시카 할머니가 로봇팔로 작업하는 장면이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른 지역 방송국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CNN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국 방송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프로듀서 파브리스 뒤가는 한국 기술 도입 운동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심층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30분짜리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범 농장 이야기를 전국에 방영하겠다는 거였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자 농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문 촬영팀이 들어와서 토마스 할아버지와 제시카 할머니의 일상을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토마스 할아버지가 손자 루이에게 드론 조종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라며 눈을 반짝이는 루이의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겼어요. 제시카 할머니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이 나를 도와주니까 이제 농장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다니까요. 그녀의 밝은 표정과 당당한 목소리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시청률이 평소보다 3배나 높았고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시청자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둔 가족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농업부에서도 공식적인 관심을 표했어요. 농업혁신과 미셸 베르나르 과장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한국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농업의 안전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브르타뉴의 어느 농장주는 우리 아버지도 83세인데 농사를 포기하려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라며 구체적인 도입 방법을 문의해왔어요. 프로방스의 한 올리브 농장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고 알자스의 포도 농장에서도 관심을 표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6개월이 지나자 프랑스 농업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제는 한국식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농업기술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안전과 사용자 중심을 강조하는 한국 기술 도입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파리 라데팡스의 기업들도 한국 농업기술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떠난 후 방치되어 있던 그 농장이 이제는 전국 농업인들의 순례지가 되었거든요. 매주 30명의 농부들이 견학을 오고 농업대학 학생들의 실습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었어요. 농장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계보단 사람이 우선. 피에르 뒤부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적혀 있었죠. 기술 철학의 근본적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예전 프랑스 방식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했고 사람이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하고 고성능인 게 좋은 기술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한국식 접근법이 도입된 후로는 안전과 사용자 중심이 최우선이 되었어요. 기술이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는 철학이 자리 잡았고 직관적이고 포용적인 기술이 진짜 좋은 기술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파리 농업기술연구소의 장 미셸 드니 소장은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배운 거죠. 연구소는 모든 농업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사용자 포용성 평가를 의무화했고 고령자와 장애인도 쉽게 쓸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농업장비 제조업체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농기계 회사는 한국의 농업 로봇 전문 기업과 합작 투자를 발표했어요. CEO 알랭 뒤부아는 효율성만 추구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경쟁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도 앞다투어 인간 중심 설계 방침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설계 철학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보면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기술 적응 방식에서는 기술에 사람이 맞춰야 한다는 기존 방식에서 사람에게 기술이 맞춰야 한다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우선순위도 효율성이 안전보다 중요하다던 것이 안전이 효율성보다 중요하다는 쪽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용자 대상도 젊고 숙련된 사용자 중심에서 모든 연령과 모든 수준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어요. 인터페이스 설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고 고기능인 게 좋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게 더 선호되고 있어요. 안전장치도 최소한의 기본 기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다중 안전 시스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프랑스 농업 기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MIT 출신 엘리트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되었고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CTO에서 프랑스 농업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농업계에서는 한국식 안전기술이 표준화되기 시작했고 기술계에서는 라데팡스와 한국 기업 간의 협력이 급증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포용적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기술이 일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발견한 한국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작은 메모가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결국 프랑스 농업계 전체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배운다는 진리를 저는 한국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75세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기계가 어려우면 안 되지. 사람이 쓰는 거잖아라는 단순한 진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프랑스 기술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결국 한 나라 전체의 농업혁명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발견한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영원한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가 이제 프랑스 땅에서도 꽃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한국식 농업혁명이 프랑스에 뿌리내린 지 1년이 지나면서 제 개인적인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농업기술 도입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해주던 한국 여성 김수진 씨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수진 씨는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농업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유학생이었는데 한국어와 프랑스어 모두 능통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주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관계였지만 함께 일하면서 수진 씨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지식에 감동받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프랑스 농부들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언어뿐만 아니라 양쪽 문화의 차이까지도 이해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토마스 할아버지가 한국 드론 시스템을 처음 사용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작법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고 계실 때 수진 씨가 프랑스어로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기계가 한국에서 온 거라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니까 수진 씨가 한국어로 천천히라고 가르쳐 드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천천히라고 따라 말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수진 씨와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업무가 끝나고 파리 생강변을 걸으며 한국과 프랑스의 농업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사람 중심 기술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서 기술도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배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는 그녀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토마스 할아버지와 제시카 할머니, 윌슨 씨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토마스 할아버지는 축사에서 피에르가 한국에서 기술도 배우고 신부도 얻어왔구나라며 유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진 씨는 한복을 입고 프랑스 전통 예식도 함께 진행해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수진 씨는 저와 함께 프랑스 농업혁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녀의 농학 지식과 문화적 이해력 덕분에 한국과 프랑스 간의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가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프랑스에서 더욱 깊이 있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식 농업혁명이 자리 잡은 지 1년이 지난 여름, 저는 수진 씨와 함께 휴가를 맞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신혼여행 겸 은인들께 인사드리러 가는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절망과 혼란 속에서 답을 찾으러 온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은인들을 만나러 오는 거였으니까요. 경상북도 청도로 향하는 길에 저는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명품 칼바도스와 수제 치즈, 그리고 프랑스에서 직접 만든 라벤더 비누를 챙겨왔습니다. 특히 박영자 할머니께는 프랑스 전통 자수 손수건을, 김수철 할아버지께는 프랑스산 고급 작업용 장갑을 준비했어요. 박영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피에르가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만에 뵙는데도 마치 어제 헤어진 손자를 만나는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께 칼바도스를 드리니 이게 뭐냐며 신기해하시면서도 정성스럽게 받아주셨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도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이고, 프랑스에서 고생 많았겠다. 그런데 얼굴이 더 밝아졌네라고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 작업용 장갑을 드렸더니 직접 끼워보시면서 오, 이거 정말 좋은데 프랑스 물건은 역시 다르구나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와 박정수 할아버지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께는 라벤더 비누를, 할아버지께는 치즈를 드렸더니 모두들 이런 귀한 걸 왜 가져왔냐며 고마워하시면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특히 라벤더 비누 향을 맡아보신 이영희 할머니는 프랑스 냄새가 나네라며 웃으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저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었어요. 청도 근처의 계곡으로 피서를 가자고 제안해 주신 거였습니다. 젊은이가 한국 와서 일만 보면 되겠나?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가야지라며 박정수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운문산 자락의 작은 계곡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고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국만의 여름 정취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계곡 근처에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준비해 주셨는데 김치말이국수와 보리밥, 그리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로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어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1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며 제 변화를 지켜봐 주신 마음이 느껴졌어요. 김수철 할아버지는 프랑스에서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생각해주는 기계를 만든다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영희 할머니가 직접 따주신 복숭아를 먹을 때였어요. 이 복숭아도 스마트팜에서 기른 거야. 기계가 도와주니까 더 달고 맛있게 자란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주시면서 한국 여름이 어떤가, 덥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덥긴 하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은 시원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웃으시며 말 참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가 질 무렵 계곡을 떠나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만난 이 어르신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전해주신 거였어요. 어르신들도 저와의 이별을 아쉬워하시며 자주 놀러와라. 여기가 내 고향이나 다름없으니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직접 기르신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한 바구니 가득 담아주셨고 김수철 할아버지는 손수 만드신 된장과 고추장을 작은 통에 담아주셨어요. 프랑스 가서도 한국 맛 잊지 말라고라며 건네주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직접 떠주신 털실 목도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프랑스는 겨울이 춥다며 이거 목에 두르고 다녀라고 하시면서 제 목에 직접 둘러주시더라고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한국 전통 부채를 주시면서 더운 여름에 쓰라고라며 부채질까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과 배움을 프랑스에서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서구 문명과 한국은 완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